안녕하십니까. 사례 중심의 세무계산서 발급 실무를 담당하게 된 이영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세무계산서와 계산서에 대한 발급 요령, 그 다음에 케이스별 접근 방식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첫 번째 수업으로 세무계산서의 이해 순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세무계산서 제도의 이해입니다. 세무계산서 작성 시 기재사항과 발급 의무자, 거래 유형별 세무계산서 발급 방법, 그 다음에 세무계산서 발급 의무의 면제사항, 그 다음에 세무계산서 학급별 순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세무계산서 작성 시 기재사항입니다. 세무계산서 작성할 때는요, 반드시 기재할 사항이 있습니다. 좀 볼게요. 세무계산서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작성하며, 즉 물건을 파는 사람 또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 작성하고요. 일반적으로 공급자 보관용으로 하나,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 구매한 사람이죠. 공급받는 자의 보관용 세무계산서 해서 총 2매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급한 사업자는 세무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고요. 공급받는 사업자, 즉 구매한 사람이죠. 구매한 사람 입장에서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자, 보셔야 할 게 여기서 보니까 필요적 기재사항이란 말이 있네요. 이건 뭐냐? 세무계산서 작성할 때 꼭 들어가야 할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뭐가 있는지 볼게요. 필요적 기재사항은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죠. 즉 물건을 파는 사람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호, 성명이 꼭 들어가야 하고요. 그 다음에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가 들어갑니다. 보니까 공급받는 사업자의 성명과 상호는 들어가 있지 않네요. 맞습니다. 그건 중요한 사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급가액과 부가지세. 공급가액은 물건 판 금액이죠. 물건 판 금액과 그와 관련된 부가세 10%, 그 부가세를 꼭 적게 되어 있고요. 작성 연월일, 즉 세무계산서 발급한 날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꼭 작성을 해야 합니다. 자, 이 내용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해서 꼭 세무계산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고, 이와 반대로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갔다고 해서 페널티가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임의적 기재사항이에요. 임의적 기재사항. 자, 뭐가 있는지 볼게요. 공급하는 사업자의 주소, 업태 종목, 그 다음에 공급받는 사업자의 구매자의 상호, 성명, 주소, 업태 종목, 그 다음에 품목, 규격, 단가, 수량, 그 다음에 결제 방법 등은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세무계산서 발급받으면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쵸? 지금 보시면은 공급자에 뭐 있습니까? 보시면은 사업자 등록번호 정란이 있고요. 상호 있고, 성명, 그 다음에 사업장 주소, 업태,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내가 물건을 팔 때 내 얘기를 듣는 거죠. 나의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내용을 적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공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 주소, 업태, 종목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적습니까? 그렇죠. 공급받는 자, 즉 구매자한테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를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은 이러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고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성 연월이 있고요. 뭐가 있습니까? 공급가액이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물건 판 금액. 그 다음에 그와 이 공급가액의 10% 부가세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날짜 적고, 품목, 규경, 수량은요,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가액 적고 세액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요, 현금, 수표, 어음, 외상, 미수금 이런 말이 있어요. 그쵸? 이건 뭐냐면은 내가 물건을 이거 팔았는데 이거를 현금으로 얼마 받았고, 그 다음에 뭐 수표를 얼마 받았다. 즉 결제 방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것도 임의적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무계산서는 누가 발급을 해야 할까요? 발급 의무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칙적인 발급 의무자가 있습니다. 세무계산서는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발급을 해야 합니다. 자, 재화와 용역의 공급, 자, 물건을 팔았다거나 내가 서비스를 제공했다거나, 그리고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도 발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급 의무자는요,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시 납세 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이고, 재화 수입 시에는요, 세관장이 세무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예외적으로 간이과세자,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 그 다음에 고유번호를 받은 자, 그리고 매입자가 세무에서 발행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 테니까요. 좀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 테니까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형별로 발급 의무자가 누가 있는지 좀 볼게요. 첫 번째, 위탁 판매 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매입을 좀 볼게요. 자, 이게 뭐죠? 위탁 판매라는 게, 그렇죠? 내가 직접 파는 게 아니라 내가 대리인을 세워서 이 사람이 팔고, 그렇죠? 이 사람이 팔게 되면은, 그렇죠? 이분한테 내가 수수료를 주고 대금을 회수하는 거죠. 그게 위탁 판매예요. 즉 대리인을 통해서 판매 행위를 대리시키는 거죠. 그게 위탁 판매죠. 자, 보겠습니다. 판매 시점에 수탁자, 내가 위탁 계약을 통해서 내가 판매를 대행하는 사람 말이에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발급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즉 수탁자는 내 물건 파는 게 아니에요. 누구 물건? 남의 물건을 대신 팔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대신 팔아주기 때문에 누구 거? 그렇지. 그 남의 본래 주인의 명의로 세무계산을 발급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 위탁자 또는 본인의 직접 재활을 인도할 때, 즉 누구예요? 물건을 맡긴 사람이, 위탁을 맡긴 사람이 직접 한대. 대리인을 통해서 판 게 아니라 직접 판대 본인이. 그럼 누가 해야겠어요? 그렇죠? 직접 판 사람이 세무계산을 끌어야겠죠. 그래서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무계산을 발급한다. 그리고 비고사항에다가 수탁자,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매입점을 볼게요. 매입점. 매입을 할 때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무계산을 발급한다.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즉 위탁자는 물건을 맡긴 사람, 수탁자는 그걸 대행하는 사람, 대리인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수탁자가 누구 물건 사오는 겁니까? 그렇죠. 위탁자의 물건을 사오는 거예요. 대신해서. 그렇죠. 그럼 이 물건 누구 겁니까? 그렇죠. 위탁자의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거 써야 돼? 위탁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써야겠지. 그렇죠? 그런 내용이에요. 자, 수형도요. 위탁 매매의 경우를 중요합니다. 수형이 뭐냐면은 강제로 국가에 의해서 이게 매입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물건인데 국가에 의해서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이게 내 물건이 강제로 뺏긴 거죠. 뺏겼을 때 돈을 받고 뺏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수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위탁 매매의 규정을 규정합니다. 내용이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용역 공급에 대한 주선, 중개 같은 경우도 이것도 그거예요. 자, 주선, 중개가 뭐냐? 이것죠. 내 물건 파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남의 물건을 내가 대리해서 물건을 중개해 줄 수도 있고요. 주선해 줄 수 있어요. 그것도 위탁 매매 관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밖에 발급 의무가 있는데요. 자, 세 번째로 거래 유형별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수탁 거래를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볼게요. 위탁 판매나 대리 판매를 좀 볼게요. 수탁자나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을 발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죠? 그렇지, 내 물건이 아니라 남의 물건을 대신해서 파는 거기 때문에 그 상대방한테 누구? 저는 대리인이고요. 이 사람 거 물건 파는 겁니다. 라고 표시해 줘야겠죠. 어디다가? 세금계산서에다가. 그래서 누구? 위탁자와 본인의 명의로 써야 한다. 그리고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할 때는 자기가 직접 할 때는 그렇죠. 본인 거 쓰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함께 기재한다. 두 번째,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요. 내가 차주예요. 차주인데 차를 살려고 해. 차를 살려고 하는데 내가 직접 사는 게 아니라 나보다 회사를 통해서 사면은 얘들이 단체로 구매하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 좀 더 좋은 차량을 살 수 있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차량을 사달라라고 위탁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이에요. 그럼 이것도 그렇지. 위탁 관계네. 그래서 위탁 매입과 똑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입회사는요, 차량 공급자로부터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을 발급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을 발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래서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을 발급합니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누구?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수탁자는 거래 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을 발급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대인이 있어요. 즉 위탁과 위탁자와 수탁자가 있는데 수탁자가 대리인의 역할로 참석하기 때문에 그지 위탁자의 명의로 셈에서 끊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위탁자를 알 수가 없어. 이게 대리관계인데 대리관계라는 걸 알 수가 없어. 표면상으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위탁자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수탁자가 자기 물건 파는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물건을 파는 걸로 보고 수탁자가 거래 상대방한테 물건 파는 걸로 각각의 별도의 거래로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언제 경우에? 그렇지.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자, 두 번째로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를 좀 볼게요. 본점과 지점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 사업자가 법인에서 계약을 체결하고요.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런데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하겠대. 그럼 선생님께서 어디서 끊을까요? 그렇죠. 요거는 재화와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발급한다.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지점에서 공급을 했으면 지점에서 세무에서 끊는다. 자, 두 번째. 본점과 지점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 사업자가 계약, 발주, 대금 지급 등의 거래는 해당 본점에서 하고요.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하겠대. 그러면 조금 애매하죠.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선택이에요. 선택. 본점에서 끊을 수도 있고 지점에서도 끊을 수 있다. 자, 세 번째. 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의 체결 및 대금 결제를 했고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세무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자, 그러면 해당 세무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용역을 누가 실제로 사용한 사람, 또 소비하는 지점으로 세무계산서를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제조장과 진배장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징배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서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무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발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직매장이라는 거는 그렇죠. 직매장은 판매만 하는 곳을 말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했나? 원래는 직매장에서 세무계산서 끊어야 돼. 그런데 직매장에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제조장에서 바로 쏘는 거야. 제조장에서 구매자한테 물건을 바로 쏘는 거.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제조장으로 하는 물건 파는 사람이 제조장으로 하는 세무계산서 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미 제조장 등에서 직매장으로 세무계산서 끊었을 때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직매장에서 세무계산서 끊어야 한다. 이거예요. 자, 제조장이 있고요. 직매장이 있고 거래 상대방이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은 직매장 끊어줘야 돼. 보통은 직매장에서 거래 상대방한테 구매자한테 끊어줘야 돼. 세무계산서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조장에서 바로 구매자한테 물건을 넘긴대. 인도를 한대. 배달을 해준대.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서도 세무계산서 끊을 수 있다. 그런데 제조장에서 직매장한테 세무계산서 끊어줬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제조장에서 직매장한테 이미 세무계산서 끊었으면은 이건 하나의 거래가 된 거야. 하나의 거래가 성립된 거기 때문에 끊었으면 어떻게 한다? 그렇지. 물건이 제조장에서 고객한테 바로 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 그렇지. 직매장에서 고객한테 세무계산서 끊어줘야 한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세 번째, 운송 주선을 좀 볼게요. 운송 주선이 뭐냐면은 우리 선생님들 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무슨 로지스틱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이런 회사. 이게 다 물류회사거든요. 물류회사는요, 자기가 직접 물류를 운송하기도 하지만 자기는 총괄 책임자로서의 역할만 하고 아니면 중개자로서의 역할만 하고 그 아래에 각종 운송자들을 관리해가지고 그 운송자를 통해서 물류를 운송시킬 수도 있어요. 그게 운송주선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 케이스를 좀 보도록 할게요. 운송주선입니다. 이게 누가 하는 거다? 그렇지. 내가 직접 물건을 넘기는 게 아니라 나는 총괄만 관리만 하고, 그렇지. 아래 운송사업자들이 직접 하는 거다. 그런 케이스. 그래서 무슨 로지스틱스, 무슨 뭐 물류회사 이런 회사들이 운송주선 사업자인데 그 케이스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운송주선 사업자는요, 운송 주선 용역을 공급받는 자, 화주죠. 물건을 맡긴 사람. 자, 이거 내 물건 여기다 배달해 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맡기고 그걸 화주라 그래요. 물건을 맡긴 사람. 그 다음에 그걸 배달하는 사람 있잖아요. 배달할 때 뭐 DHL이나
아니면은 뭐 페덱스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게 운송 주선 사업자고 그 아래에 트럭 몰고 직접 물건 나르신 분들 있잖아요. 그게 운송 사업자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운송 주선 용역을 공급받는 자, 화주, 물건을 맡긴 사람 또는 운송업자에게 운송 주선 용역의 대가인 수수료만큼은 수행거세를 발급합니다. 즉 운송 주선 사업자는 자기 매출이 뭐냐? 운송 주선 수수료만 자기 매출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수행거세를 발급합니다. 그리고 화물 운송 계약이 확정될 때에는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 운송 용역에 대한 세무계산을 발급을 합니다. 여기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운송 주선업자는 주선이 자기의 업무예요. 운송을 주선하는 게 자기 업무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자기 주선에 대한 수수료만큼은 세무에서 끊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자, 계약이 성립됐습니다. 그럼 자기 거에 대한 끝났어요. 그러면 뭐 합니까? 운송업자들이 이제 물류를 옮긴단 말이에요. 물건을 실어 나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운송업자에 대한 세무계산은 누가 끊는다? 그렇지. 운송업자의 명의로 누가? 운송주선업자가 끊어준다. 대리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요거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화물 운송업자는 화물 운송 주선 사업자가 화물 운송업자의 명의로 세무계산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나요, 화주에게 세무계산을 발급한다. 이것도 이해되시겠죠? 즉 이거야. 운송 주선업자가 대리인의 역할로서 화주한테 세무계산 끊어줘야 돼. 그런데 안 끊어줬어. 무슨 로지스틱스가 끊어줬는데 안 끊어줬다고. 안 끊어줬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지. 직접 물건을 날았던 그 운송업자가 직접 누구한테? 화주한테 끊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이 케이스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좀 말이 좀 어렵긴 하는데, 자, 화주가 뭐다? 물건을 맡긴 사람. 운송 주선업자는 뭐다? 그걸 대행을 하되, 대리인의 역할로서 대행을 하되, 직접 물건 나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총괄해가지고 맡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렇지. 운송업자한테. 우리 CJ 같은 거 택배 시키면은 트럭 같은 거, 그렇죠? 용달차 아저씨들이 뭐 실어가지고 나르잖아요. 그분들이 운송업자예요. 그 다음에 CJ 택배가 운송 주선업자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는 그렇게 알잖아요. CJ에다 맡기면 CJ가 다 직접 나른 줄 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 회사들은 총괄만 하는 거고, 주선만 하는 거고, 실제로 각각 용달차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별도의 사업자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분들이 뭐다? 운송업자라고, 운송업자. 그래서 화주가 물건을 맡기는 사람이 운송 주선업자한테 맡기면서 돈을 주면은 이 사람이 세무계산 끊습니다. 끊는다고. 자기 수수료만큼은 끊어줘요. 그리고 운송계약이 확정돼서 이제 금액이 확정되면은 운송업자가 세무계산 끊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분이 끊어야 할 거를 누가 끊는다? 얘가 끊는다고. 얘가 대신해서 이렇게 끊어준다고. 근데 얘가 이걸 안 했어. 세무계산 끊는 걸 안 했어. 그럼 누가 한다? 그렇지. 얘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게 그 앞에 있던 문구의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공동매입 및 매출을 좀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일반 과세자가 아닌 자로서 세무계산을 발급할 때에는 간이과세자 등록번호, 면세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 과세자의 세무계산 발급 방법에 따라서 발급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동그라미 1번 내용 보시면은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이거만 보시면 이해가 안 돼. 자, 이거를 좀 볼게요. 제 설명 잘 들어보세요. 아파트나 아니면 상가 같은 데 좀 볼게요. 특히 상가 그래요. 상가에 보면은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 점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 점포가 있는데 당연히 점포가 있으니까 전력을 많이 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상가에서 각각 전력을 소비해가지고 각각 자기가 한전에다가 전력비를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무슨 말이냐? 한 상가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으면 상인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집단을 만들어요. 뭐 상가 입주자 대표회의 뭐 이런 걸 만든다고. 그럼 그 입주자 대표단에서 뭘 하냐? 전력을 한전에서 밭대기 하는 것처럼 통으로 사와. 전력을 계약을 합니다. 수의 계약을 통해서 아예 몇 킬로와트를 사옵니다. 통째로 사와. 통째로.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사온 다음에 어떻게 하냐? 각 상가 내에 점포가 사용한
비율만큼 수수료를 주는 거예요.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그게 요 케이스예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점포, 상가 내에 있는 점포는 사업자가 맞아. 그렇죠? 이 사람이 뭐 사업자가 맞아. 근데 상가 대표단, 상가 입주자 회의 이런 데는 이거는 사업자가 아니야.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단일 수도 있고 뭐 민법사 사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의 집단으로서 이거는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보통 상가 아닌 사업자가 아닌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분들이 한전에서 전기를 떼오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각각 점포에다가 전력을 쏴준다고요. 그리고 돈을 대신 받아. 그럼 이 거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면은 이 점포 사업자 입장에서는 한전에서 직접 물건 사오는 게 아니잖아. 한전에서 직접 전력을 떼오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누굴 통해서? 입주자 대표 회의를 통해서 상가 대표 회의를 통해서 전력을 받아오잖아. 그래서 이럴 때는 세무계에서 못 받는다고. 한전에서 세무계에서 못 받아요.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못 받으니까 부가세 공제도 못 받고 그런 불상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나온 거야. 무슨 말이냐? 야, 너 상가 입주자 대표 회의 있잖아. 니들 한전에서 전기 떼올 때 세무에서 끊어줄게. 누구 앞에? 니들 앞으로. 그리고 니들이 여기 상가 점포에다가 전력을 쏴줄 때 쏴주고 돈 받잖아. 그러면 니들도 세무에서 그대로 끊어줘. 그럼 내가 그거 다 인정해줄게. 그리고 이 점포들, 이 상가들 나중에 이 세무에서 받은 걸로 다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게 해줄게. 부가세 신고할 때 적법하게 세무에서 받은 걸로 해줄게. 그게 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거래 관행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 대표단, 그 다음에 뭐 아파트 대표단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한전에서 직접 쏘는 게 아니라 한전에서 직접 받는 게 아니라 그 단체를 통해서 받고 단체가 세부 구성원들한테 세무에서 끊어줄 수 있어야만 세부 구성원들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들어온 겁니다. 공동 매입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두 번째, 공동 매입에 따른 세무회사를 대표자가 발급받고 그 공동 비용을 정산하여 구성원들에게 청구한 때에는 당초 발급받은 세무회사에 공급받은 날을 발행인차로 하는 세무회사를 발급하고 이 경우에 월합계 세무회사 발급이 가능하다. 자, 동그라미 1번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고요. 세 번째, 공동수급인들이 공급한 건설 용역에 대해서 각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그 지분 비율에 따라 발주처에 세무회사를 발급합니다. 다만 대표사가 발주자에게 공동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세무회사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인들이 대표사에게 지분 비율만큼 세무회사를 발급한다. 이것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파트 공사를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아파트 공사를 하게 되면은 한 동만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 동을 짓는단 말이에요. 여러 동을. 그럼 여러 동을 짓다 보면은 하나의 건설사가 그걸 다 통째로 관리하지는 않아요. 능력이 한계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뭐 10동을 지어야 돼. 그런데 그 건설 회사에서는 한 동밖에 지을 능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 짓다 말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하나의 컨소시엄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건설사가 같이 입찰해서 덤벼가지고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그 지을 때 공동 수급인들, 그러니까 공동으로 들어와서 내가 이제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공동 수급이라 그래요. 자, 이럴 때는 그렇죠. 자기가 제공한 건설 요금만큼 어떻게 지분 비율대로 세무에서 끊는다. 그 말이에요. 읽어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각자 사업자 등록번호로 그 지분 비율에 따라서 발주처한테 세무에서 발급한다. 당연한 얘기하는 거죠. 당연한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예외에 대한 얘기 좀 들어볼게요. 세무계산서는요 무조건 끊어야 합니다. 그런데 발급 의무가 면제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결제분, 신용카드 결제를 했으면은 그 상대방에 대한 정보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한 사람이 누군지, 언제 팔았는지, 어떤 품목 팔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세무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거의 다 입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세무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세무계산서 끊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해서는 세무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점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무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왜? 내용이 똑같이 다 들어있으니까. 자, 두 번째, 발급이 곤란하거나 불편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첫 번째, 택시 운송업자, 노점, 행사하는 자, 무인 자판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영역. 그리고 두 번째,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유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영역. 세 번째, 재화의 공급 의제에 해당하는 경유. 자, 지금 동그라미 1번, 2번 보면은요, 이게 뭐예요? 그렇죠. 이거는 세운에서 끊기가 좀 애매한 거야. 이건 보세요. 택시 타고 내렸는데 그 아저씨가 기사님이 세움에서 끊고 있어. 어느 세월을 이거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합니까? 이런 케이스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인의 영달이에요. 개인의 만족을 위한 거예요. 최종 소비자가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업자가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에서 끊는 게 오히려 이건 불필요한 거야. 즉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최종 소비자로서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지 이런 분들이 어떤 사업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한다? 세금에서 끊을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사업자들은 영수증을 끊습니다. 영수증을. 자, 네 번째, 부동산 임대 용역증 간주 임대료. 자, 요거는 우리가 세법상 실제로 임대료는 받지 않았지만 임대료를 간주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건 용역의 공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죠. 세금계에서 끊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3번도 그래요. 실제로 공급하지 않았지만 공급한 걸로 보겠다라고 해서 세법상 강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내가 물건 판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당연한 얘기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5번, 영세율 적용 대상. 저거는 거의 다 수출입인데 수출하게 되면은 그렇죠. 상대방이 누구예요? 외국에 있는 회사야. 외국의 애들한테 세금에서 끊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끊지 않고요. 인증서, 그다음에 간편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이런 건 예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6번하고 7번은요. 공인 인증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8번.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았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여 부가세, 과세 표준에 포함된 가액. 이거는 부당행 계산 부인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번. 그 밖에 국내 사업장이 없는 피고자 또는 외국 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이거는 앞에서 봤던 영세 적용 대상 거래라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외국인한테 세금에서 끊어줘봤자 걔가 어디다 쓰겠습니까? 걔는 우리나라에 안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잠깐 있다고 가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걔들한테 세금에서 끊어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세금계산 합계표를 좀 볼게요. 자, 세금계산 합계표에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는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매출차별 세금계산 합계표와 매입차별 세금계산 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있으니까요. 이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볼게요. 전자세금계산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전자세금계산 발급 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영역의 공급 시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11일까지 구세청자에게 전송한 경우는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이거 왜 그랬습니까? 그렇지. 전자세금계산을 끊잖아요. 끊으면 자동으로 누구한테? 자동으로 국세청장한테 전송이 됩니다. 홈택스 끊었을 때 그래요. 내가 전자세금계산 끊어가지고 전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이 다 어디에 레코드가 됩니까? 그렇죠. 거래 상대방과 국세청장한테 자동으로 레코딩이 돼요. 그러면 굳이 세금계산 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내용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세관장 및 국가 등의 제출 의무. 세금계산 발급한 세관장은요, 매출차별 세금계산 합계표를 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생활에서는 우리가 접할 일이 없어요. 이건 세관장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교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